이해 가요? 자, 그럼 여기 수탁자 있죠. 아이, 그럼 그래 같이 가자. 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냥 같이 가자. 예, 그래서 너 변호사 좀 한번 사서 해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B라면 과연 이거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가 쉬울까? 변호사가 뭐라고 변론해? 자, 이 B 측의 변호사가 뭐라고 변론해? 판사님, 저희 의뢰인께서 친구를 믿고 남양주 진접에 있는 땡땡 아파트에 명의를 놔뒀더니 이 친구가 팔아드셨대요. 나쁜 사람이에요. 깜빵에 좀 넣어주세요. 라는 말은 저희 고객께서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 신탁자예요. 저희 고객부터 5년의 깜빵에 쳐넣어주시지요. 하는 말하고 나는 똑같이 들리거든. 그러면 아무리 그 돈을 받고 변론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의뢰인을 깜빵에 넣어달라고 돈 받고 변론할 수는 없잖아. 변론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변론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 B는 어떻게 하면 돼? 뭐 어떻게 하면 돼? 집 하나 날리면 되지. 그 순간 이제 쉬는 시간이 올 거야. 선생님, 사실은 저도 이 케이스인데 그러면 제가 안전장치를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러고 또 온다. 이제 쉬는 시간에 오지 마요. 예, 자, 예, 온다니까. 노원도 왔었어 이미. 자, 예, 걱정해. 자, 원래 모르면 상관없는데 알면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있는 C가 뒤통수를 안 치면 모르겠지만 이게 뒤통수를 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바로 삼자간의 등기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 그림에서 봐봐요. 결론만 얘기해 줄게. 아기도 취득하죠. 그럼 아기도 취득한다는 얘기는 얘를 무조건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야.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셋 중에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봐봐. 어떤 사람은 뭐랬는데 A를 죽인대. A를 왜 죽여? 아니, 난 진짜 앞으로 1년간을 끌어갈게 걱정이야. 왜 A를 왜 죽여? 내가 죽이고 싶다 그냥. 자,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B를 죽이는 거지. 그럼 B가 안 죽는 방법은 뭐야? 안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세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세금을 내. 아니, 선생님, 남는 거 없는데요. 그럼 사지 마. 사야 되는데요. 그러면 세금을 내. 선생님, 명의로 했잖아. 그럼 갔다 와. 깜빵에. 가기 싫은데요. 그럼 사지 마.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야. 국가에서 하지 말라잖아. 왜 당신들이 갖고 집값 올리고 하냐 이거야.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에 실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확실하게 실익이 없게 하려면 아기 너도 소유권 가져가 버려. 확실하게 죽여버리게. 그래야 이 양반들이 이 짓거리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기도 취득하려고 특별법을 만든 거야.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일반법의 통정의 효율 표시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일반의 내용이고 이거는 특별법은 실명법이 이렇게 돼요. 이제 취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이 이해가 되는 순간 집에 가서 혼자 복습을 하시면 118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오늘은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3자 찾아봐요. 박스 안에서. 찾았죠? 제3자 밑에 봐봐요. 선의 악이 다 써있죠? 그 악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랍니다. 이 법을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그건 거야. 그래서 이제 민법이 조금 되니까 봐요. 훨씬 얼마나 수업이 쉬워져. 선의도 알고 악의도 알고 무효도 알고. 그래서 민법 하는 여기 학개론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법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건 사실이야. 그다 학개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맨 밑에 보면 거기 명의신탁에 벌칙 같은 거 써 있나 봐봐요. 써 있나요? 자, 아까 제가 그냥 이 그림에서 농담처럼 했지만 신탁자의 처벌을 보세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 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억이면 여러분들 나중에요 이제 다 공부하고 나서 민법부터 저 뒤에 세법까지 6건의 기본서를 꽂아놓고 벌금 액수 중에서 가장 액수가 높은 놈이 뭐냐면 얘야. 벌금이 2억이야. 아, 물론 이하긴 하지만 그냥 최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2억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벌금이야. 어마어마한 거지. 2천만 원짜리 2억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에서는 인정 못하겠다. 하지 마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 나가면 꼭 이렇게 자기 명이 아닌 집을 팔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엮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알고 중개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오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있죠? 자,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임선적인 수업으로 100%.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 15분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꼭 좀 필기해보고 싶은, 필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 그까지 필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칠판만 보시면 돼요.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뭐냐? 자,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을 보호해 주는 건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임대차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임대차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네, 채권입니다. 이제 그 정도 대답해 주셔야죠. 2달 배웠으면. 자, 그런데 이 법이 84년도부터 시행된 법인 특별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84년도부터 시행된 법이라면 60년대, 70년대 제 나이가 뭐 60, 70년대 결혼해서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다 여기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연세 많지 않으셔도 살면서 우리가 듣는 얘기들, 즉 60년대, 70년대 때는 주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던 시즌이에요, 없던 시즌 이에요.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A가 집주인이에요. 잘 봐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그리고 3월부터는 제가 필기노트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때부터는 필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강력한 노트, 암기 노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A가 집주인이고 B가 세입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세입자하고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보통 집을 계약서를 몇 년 써요? 2년의 계약서를 쓰는 거 맞죠? 예, 그래요. 갖고 여기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이 되는 요 시점에서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12월 달인 거 맞죠? 그쵸? 네, 그렇다 치고 볼게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서 여기 있는 A가 집을 B에게 팔았어요. 자, B라 그러면 안 되겠죠? 갑이라 그래야 되겠죠? 갑에게 팔았습니다.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럼 여기는 갑은 새로운 집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집주인 맞죠? 자, 여기서 12월 달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지금 시즌이라고 치고요. 집주인이 딱 되는 순간, 자, 여기는 갑이 여기는 B한테 그러는 거죠. 12월 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자, B님, 네, 아니 누구세요? 아이 누구긴요? 요번에 이 집 새로 산 집주인이죠. 아, 예, 예. 근데 뭐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요. 그 제가 요 집을 산 이유가 여기 지금 이수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입자님이 여기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살고 있죠. 죄송한데요. 12월 연말에 좀 죄송한데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한 보름 남았지만 12월 말까지 집 좀 빼주세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있는 B는 뭐라 그래요? 아니 여보세요. 지금 이 추운 날 어디를 이사를 갈 것이며 집이 어디 있다고 이사를 가라고 그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당신 지금. 그리고 나는 계약 기간이 지금 1년 남아 있다고. 계약서 보시라고. 그럼 계약서가 1년 남아 있는데 어딜 나가냐고. 이 양반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럼 여기는 갑이 아 여보세요. 계약서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지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냐고. 근데 여기 있는 B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계약서가 지금 1년 남아 있다고.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갑하고 B하고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갑이 이겨야지. 그래야 얘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보호법이 나오지. 안 그래요? B가 이기면 뭔 보호를 또 해. 자, 예. 자, 갑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때 이런 말들 나오죠. 집 없는 서름. 아, 그러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B는 이제 이래서 진짜 쫓겨났다 치자. 이해 가죠? 그럼 여기 있는 B는 무슨 생각을 해? 내가 돈만 벌어봐. 내가 진짜 허리띠 쫄라매고 내가 집부터 살 거야. 갖고 진짜 허리띠 쫄라매고 진짜 열심히 해서 집 사고 그러지 않아요?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나중에 집주인이 돼야 안 돼. 집주인이 되죠. 그럼 자기의 서름을 어떻게 해? 자기도 전세 놓을 기회가 있으면 세입자한테 그래선 돼요. 진 더해. 아니 물어보는 거야. 응? 나는 더 당했어. 그러고 진 더해. 이러면 안 돼. 여기 집주인이 있어요. 본인이 알 거 아니야. 자긴 더 했어요? 아니에요. 더 하지. 예. 그런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고서 이 서러움이 있으니까 집 하나 사고 끝내요. 집에 서러움이 있으니까 또 사. 응? 온 사방사. 집이 세 채 네 채 이렇게 되는 거야. 돈만 벌면 사는 거야. 집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게 전통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돈 벌면 무조건 부동산을.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해 가죠?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요새 뭐 20대 이렇게 좀 사회 초년생 20대 중후반 이런 애들은 어떻게 집부터 사요? BMW를 먼저 사요. 물어보는 거야. 걔네는 원룸에 살아도 일단 BMW를 사야 돼. 이해 가죠? 그래서 한 달에 500 벌었다 리스료 내고 렌트비 내고 놀러 다니고 다 써도 절대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그 친구를 보면 어이가 없죠. 집도 없는 게 차부터 산다고. 예, 그래서 욕만 뒤지게 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다 이해했어.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상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법을 공부하러 오신 거니까 그러면 갑이 이긴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왜 집주인 말이 맞지? 계약서를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게 그래서 민법 공부를 하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A가 갑한테 집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으면 등기가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등기가 넘어오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 채권, 물권. 등기를 했다라는 건 물권, 채권. 물권이니까 이 사람은 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B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에 산다 또는 임대차에 산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전세와 전세권은 달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런 게 바로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리 심정욱 교수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용익물권 강의해 줄게요. 자,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게 있다고 막 강의를 해. 그럼 이제 이러고 수업을 들어. 그러면서 이제 이 전세권 파트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죠. 그 순간 이게 전세권이 내 얘기구나. 요게 경매 신청권이 있구나. 그래갖고 요게 특수용의물권이구나. 오케이. 집주인 돈만 안 줘봐. 내 시작 경매 싹 붙여버려.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이러고 있다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완전히 바보짓 하고 있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야. 왜? 이게 용익 물권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물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여기 세입자가 계신다면 본인이 무슨 등기를 하고 살아. 보증금 2억 5천에 그냥 계약서 2년 쓰고 사는 거지. 이해 가요? 그런데 그거를 제목도 이게 뭔지들 파악을 못하고 막 외워. 근데 이제 왜 이게 부작용 사례가 생기냐면 봐봐요. 경매 신청권은 본인하고 상관이 없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본인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를 전세권이라고 생각해. 제목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자기만의 무기를 몸에다 막 장착을 시켜. 막 우와 좋은 거 배웠다. 이래서 공부를 부동산을 해야 돼. 그리고 막 집에 가서 재밌다고 막 전세권을 막 민법책을 계속 읽고 있어. 여기도 있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런데 오늘은 수업 들어왔더니 임선종 교수님이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의하네. 또 수업을 들으니까 무슨 뭐 변제권이 있고 막 그러네. 그걸 막 몸에 장착을 시켜. 근데 이건 물권이요 채권이요? 이거는. 근데 물권이 채권인지도 몰라. 막 다 장착해. 나중에 온몸에 다 장착돼 있어. 좋은 게 다 붙어 있어. 그리고 이제 3월달, 4월달에 모의고사를 봐. 보면은 어때요? 답이 있어요. 다 좋은 얘기야. 다 좋은 얘기야. 답이 없어. 선생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37.5예요. 저는 왜 그럴까요? 진짜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요, 진짜 안타까운 게 열심히 한 건 맞는데 이게 똥인지 물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막 섞어갖고 미치려고. 그러면 공부를 더 하면 어떻게 돼? 응? 공부를 더 하면 더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더 헷갈려갖고 짜증이 나는 거야. 봐봐. 3월달에 부동산 학개론 아무것도 먹고 찍을 때는 50점이 넘는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점수가 30점대로 내려간다.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여러분이 지금 60년대 70년대 때 뭔지 알겠죠? 이럴 때 집주인한테 등기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 그냥 살지. 무슨 등기를 하고 살아 이때. 그럼 이 사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세권이 아니라 전세야. 이거는 전세. 전세권은 물권이고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전세는 채권적 전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미등기 전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권적 전세랑 미등기 전세는 임대차 보호법이 채권인 거 맞죠? 보호가 되는 거야.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잖아요. 물권이 됐죠? 물권이 됐으면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등기를 안 하고 산다 지금. 그러면 주임법을 적용하면 돼. 선생님, 저는 지금 전세 2억 5천에 등기하고 살아요. 이거 얘기하지 마. 이거로만 공부하면 돼. 근데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은 물권 채권? 채권. 이 사람은 물권 채권? 물권. 자, 물권과 채권이 지금 경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이 양반아. 뭔 소리 하고 쓰지? 계약서가 1년 남았는데 하고 둘이 싸우고 있잖아. 아주 쉬운 대답 아니에요. 물권과 채권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갑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입자가 이 추운 12월 달에 엄동설안에 쫓겨나면 얼마나 집 없는 서름이 크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법적으로 맞아. 그럼 이 양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갑이나 비 둘 중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약자예요, 아니에요? 약자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안 되겠다. 이 집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막 쫓겨나고 이거 돈도 못 받고 이 12월 달에 이사 나가야 돼. 안 되겠다.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자 해서 이 법이 탄생한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세입자분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세입자님, 네, 저기 하나 물어봅시다. 선생님 제일 보호받고 싶은 게 뭐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세입자분이 선생님,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내 돈이요, 내 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보증금이지. 이해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입장 바꿔서 12월 달에 이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 추운 날 애 데리고 집을 어디서 얻어요 지금. 아니 그래도 계약서 쓴 것만큼은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기간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설사 쫓겨나도 돈만 받으면 어디 가더라도 집이라도 얻지. 쫓겨나는데 돈도 못 받으면 어디 12월 달에 어디 갈 거야?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보증금에 대한 얘기를 자, 한 5분 정도 필기를 하고 잠깐 여러분에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계기를 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을 보호받는 방법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 좀 이따 사진 찍으세요. 자, 두 번째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딱 요맘때 기초 강의 때 이 두 개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구분을 해드립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삿짐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 집에 실제 거주한다는 얘기죠.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말로 따지게 되면 전입신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같은 말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요건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걸 갖추잖아요. 그럼 다음 날부터 무슨 변제권? 근데 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면 이게 선순위보다 우선해요. 자, 그런데 이 선순위보다 우선하는 건 무조건 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보다 우선하는 권리는 서울 기준으로 제가 필기를 할게요. 서울 기준으로 1억 1천 이하의 채권적 전세는 3,700만 원까지만 최우선해요. 자, 일단 하나 외우고 갑시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자, 그림 그릴 거야. 자, 이건 외우세요. 자, 외우세요. 최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 선순위보다 우선. 선순위보다 우선하는 권리는 무슨 변제권? 최우선 변제. 외우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 최우선, 선순위. 자, 그러면 1억 1천이라면 3,700이 보호되는 순간 선생님,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억 1천에 3,700이면 반도 못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떡하라고요? 그게 우선 변제권이야.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은 뭘 받느냐? 확정일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학원 오시기 전에 확정일자 했던 게 이거야. 그걸 받잖아요? 그 즉시부터. 소유권, 자, 즉시부터 가지게 되면 이때 이 권리는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조금 정리해 두실 게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 후순위. 자, 한 번만 외워보고 가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와닿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쉽게 지금부터 경매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을 제가 한번 머릿속에 담아 갖고 왔냐면 A가 집주인이고 B가 세입자입니다. 이 집이 경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택을 2억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돈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들을 줄을 쫙 세워봤더니 1순위가 저당권자며 받아야 되는 채권액이 1억입니다. 2순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전세입니다. B입니다. 물권 채권, 물권 채권, 채권. 전세권이 되는 순간 이 법은 적용 안 돼요. 이 법은 채권만 보호되는 거예요. 물권하고 채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1차에서 끝나요. 2차 채점 안 와요. 자, 따라서 이게 1억이라고 칠게요. 3순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이거 1억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납금액은 얼마? 2억. 채권액 합계액은 3억. 돈이 모자라잖아. 2억 가지고 어떻게 3억을 나눠주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는 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되는데 왜 이 특별법이 중요한 거냐? 보세요. 이거 물권, 채권. 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 물권이잖아요. 자, 이거는 물권, 채권. 채권이면 원래는 누구부터 받아야 돼요? 물권 받죠? 그 다음 얘 물권 채권. 물권이니까 1억 제로 1억이야. 원래대로 따지면 1억 원, 빵원 1억이라고 2억 갖고 나눠주면 그런 게 바로 일반법이야. 그러나 지금 특별법이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세입자분에게 세입자님, 네, 주택의 인도, 즉 이삿짐 들어가 있나요? 네. 주민등록, 전입신고 아유 선생님 애 학교 보내는데 안 했겠어요 전입신고를? 오케이. 무슨 요건 갖춘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누구보다 우선? 그러니까 여기는 세입자가 1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니까 바로 여기에서 3,700만 원을 먼저 받는 거예요. 1억 1천까지는 3,700이니까 1억도 3,700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700 먼저 받는 게 바로 무슨 변제권?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 두 번째에다가 바로 1억을 배당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B가 잘 봐요. 확정일자를 안 받은 거야.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봐요. 확정일자 안 받았죠? 무슨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우선하지 못해. 후순위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후순위를 먼저 주라는 얘기고 후순위를 먼저 주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다가 얼마? 6,300만 원을 여기다 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 이 사람 반도 못 받지. 반도 못 받는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 원래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였어. 이해 가요? 원래는 1억, 제로 1억이라고요. 물권 채권으로만 따지면 특별법이 없었으면 그나마도 3,700 받은 거야. 그렇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1억인데 받은 돈이 3,700이라고 기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B가 이번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3,700 배당하고 두 번째가 1억 배당했죠. 자, 잘 봐요. 이제 뭘 받았어요? 확정일자 받았죠.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럼 누구보다 우선해요? 후순위보다 우선하죠. 그 말은 3순위보다 2순위인 세입자가 먼저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 플러스 이걸 추가 배당이라 그래요. 6,300이 일로 배당되고 밑에 3순위는 빵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요. 이게 자 원래 일반법인 물권 채권으로 하면 얼마 받는다? 빵원. 하지만 확정일자 안 받았으면 얼마 받는다? 3,700.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얼마 받는다? 1억. 다 받았잖아. 이래서 이 특별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자격증 따서 실무 좀 해보려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제가 자격증을 따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의미가 없을까?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확정일자가 뭔지 하나만 알아도요 6,3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참고적으로 노원에 1억 갖고 전세 못 얻어요. 세상 살면서 이런 좋은 지식을 1년 동안 공부한다는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참 기쁜 일 아니에요? 꼭 자격증을 따면 사무실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지식들을 꼭 여러분이 습득하셔서 여러분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확정일자를 꼭 전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원에 계신 분들 요거 꼭 핸드폰에다 사진 하나 저장하시고요. 자, 우리 인터넷 분들도 요거 딱 한번 필기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세요. 요거 화면 한번 비춰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거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자, 그 내용들 이어서 보겠습니다.